만약 평생 모은 퇴직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 앞에 그 돈을 빼앗아간 사기꾼이 손님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택시 운전대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영식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2년. 그는 매일 서울 시내를 돌며 택시를 몰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뒷좌석에 올라탄 남자가 목적지를 말하는 순간 영식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말투,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2년 전 영식의 전 재산 2억 원을 가로챈 사기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이용해 퇴직금 전부를 날려버린 최진호. 그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영식의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핸들을 잡은 영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흘끗 뒷좌석을 확인하는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죠. 분노일까요? 원망일까요? 아니면 복수심일까요? 그는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냥 모른 척 손님을 내려주고 하루를 마감할까요? 아니면 경찰서로 차를 몰고 갈까요? 혹은 그보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그 목소리, 그놈이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인생 최악의 순간에 마주한 가장 잔인한 우연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자 사랑입니다. 김영식, 62세. 그는 30년간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었죠. 큰 욕심 없이 월급을 모으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 순이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고 두 자녀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퇴직이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순이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듬뿍 주면서 살아야지. 영식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그가 모은 돈은 약 2억 원.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모은 저축을 합친 금액이었죠.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지만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퇴직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영식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남자가 영식에게 다가왔죠. 야, 영식아. 나 기억나? 최진호야. 최진호.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가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진호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나 지금 부동산 개발 쪽으로 투자 사업하고 있어. 요즘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너도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와 봐. 1년에 30% 수익은 기본이야. 처음에 영식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한 그에게 투자나 사업은 낯선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호는 끈질겼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걸어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그때마다 화려한 투자 설명회 자료와 수익 증명서를 보여주며 영식을 설득했죠. 영식아, 너 퇴직하면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안 나오잖아. 지금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아내 순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안다고 그런 데에 돈을 넣어요?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고 조금씩 쓰면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하지만 영식은 진호의 말에 점점 흔들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진호는 다른 동창 몇 명도 이미 투자했고 수익을 받고 있다는 증거까지 보여줬습니다. 결국 영식은 퇴직 후 받은 돈 2억 원 전부를 진호의 투자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호가 운영하던 투자회사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영식이 돈을 넣은 직후 회사는 파산을 선언했고 진호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진호는 해외로 도피한 뒤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그게 우리 전부였잖아요. 순이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영식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천장만 바라봤죠.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든든한 아버지로 살아온 그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자식들 앞에서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순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당신 얼굴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아들과 딸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날렸다는 소식에 실망한 건지 아니면 도와줄 여력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퇴직 후 꿈꾸던 여행도 손주들 용돈도 아내와의 여유로운 노후도 모두 사라졌죠. 그는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핸들을 잡으며 근근히 월세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택시에 시동을 걸 때마다 영식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저 친구를 믿었을 뿐인데.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영식은 여전히 서울 시내를 돌며 손님을 태우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운명은 그에게 가장 잔인한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서울은 가을 햇살이 따스한 날씨였습니다. 영식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택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를 노리기 위해서였죠. 강남역 인근에서 회사원 몇 명을 태웠고 여의도에서 증권사 직원을 내려준 뒤 다시 광화문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점심때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 과장. 예전 직장 동료였죠. 영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예전 동료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택시 운전을 한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3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다는 걸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김 과장이 또 전화했네. 미안하다, 친구야. 지금은 받을 수가 없어. 영식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쯤 그는 명동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과 커피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죠. 예전에는 동료들과 근처 식당에서 점심 정식을 먹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시간대는 손님이 적어 한산한 편이었죠. 영식은 서울역 근처를 천천히 돌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영식은 차를 세우고 남자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영식이 묻자 남자는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역으로 갑시다. 그 순간 영식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년 전 자신의 전 재산을 가로채간
그 사기꾼의 목소리와 똑같았죠. 억양도 말투도 심지어 숨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놈일까? 영식은 천천히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옆모습만 보였지만 그 윤곽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죠. 영식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진정해.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 영식은 다시 한번 백미러로 남자를 훑어봤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는 순간 영식은 확신했습니다. 최진호. 틀림없었습니다. 2년 전보다 머리숱이 조금 줄었고 얼굴에 주름이 더 생겼지만 그 특유의 날카로운 눈매와 콧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식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했던 그 사기꾼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영식의 택시에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영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 원망, 복수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는 핸들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택시 손님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몰고 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내려줄까? 아니면 그때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죠. 네, 사장님. 네. 투자금 확보했습니다. 내일 바로 송금 드리겠습니다. 영식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투자금? 송금? 설마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는 건가? 진호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박 부장님도 이번에 참여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걱정 마세요. 이번 거는 확실합니다. 박 부장. 영식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부장이라는 이름은 영식의 예전 직장 상사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까지 진호의 사기에 연루된 건가? 이 자식이 아직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영식의 손이 더욱 세게 떨렸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일단 서울역까지 가면서 상황을 더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서울역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영식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역까지는 약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식에게는 그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죠. 진호는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백미러로 그를 계속 관찰했죠. 진호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불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게 자신의 것인 양 여유롭고 태연한 표정이었죠. 저 자식이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영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쌓였던 분노, 원망, 억울함이 한꺼번에 솟구쳤죠. 그때 진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 응, 오늘 서울역에서 사람 만나고 저녁에 들어갈게. 응, 애들한테 아빠 늦는다고 전해줘. 애들? 영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호에게 가족이 있다는 말인가? 아내와 자식들이? 응, 이번 달 실적 좋아서 보너스 나왔어.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자고 해. 응, 사랑해. 진호는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영식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잔뜩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죠.
분노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저 자식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는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연락이 끊기고 혼자서 택시나 몰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참았습니다. 지금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차는 서울역 앞 로터리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대로 손님을 내려주고 다음 영업을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식은 차를 세우지 않고 계속 직진했습니다. 기사님, 여기 서울역 아닌가요? 진호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터리가 복잡해서 조금 더 가서 세우겠습니다. 영식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차는 서울역을 지나 한강대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이상함을 느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식의 목소리는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적한 골목길로 차를 몰았죠.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불안함이 묻어났죠. 영식은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앙 잠금 장치를 눌렀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문이 잠겼죠. 기사님, 진호가 다급하게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식은 천천히 백미러를 통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호, 맞죠? 순간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영식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이어, 내 전 재산이었어. 영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아니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투자하면 1년에 30% 수익 난다며 다른 친구들도 돈 벌고 있다며 다 거짓말이었지. 영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호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영식이? 김영식 맞아? 야, 오랜만이다. 진호는 갑자기 밝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야, 너 택시 운전하고 있었구나. 아니, 그때 그 일은 정말 미안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망한 거라서. 영식은 진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넌 해외로 도망갔잖아. 2년 동안 연락도 안 됐잖아.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야, 영식아. 그건 오해야. 나도 피해자라고. 나도 돈 잃었어. 거짓말하지 마. 방금 전화 다 들었어. 아직도 투자금 어쩌고 하던데 아직도 사람들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영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사기쳤어. 그래서 어쩔 건데? 경찰 신고할 거야? 해봐. 이미 시효 지났고 증거도 없잖아. 그 말에 영식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절망으로, 무력함으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아내는 날 떠났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난 매일 이 택시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어. 넌 알아? 62살에 하루 12시간씩 핸들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영식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잖아. 너도 알고 들어온 거 아니야? 친구를 믿었어. 고등학교 동창을 믿었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진호의 차가운 말에 영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어 진호를 끌어냈죠. 진호는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찰서 가자. 지금 당장. 미쳤어. 증거도 없는데 뭘 어쩔 건데. 두 사람은 한적한 골목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62세의 영식과 40대 중반의 진호. 체력으로는 진호가 우세했지만 영식의 분노는 그보다 더 강했습니다. 2억. 내 전부였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영식은 진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진호는 영식을 밀쳐냈고 두 사람은 바닥에 넘어졌죠. 그때였습니다. 진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죠. 영식은 그 메시지를 흘끗 봤습니다. 박 부장 이번 건 확실한 거지? 퇴직금 2억 다 넣었어. 영식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박 부장? 설마 그 사람도? 아, 너 지금 또 사람들 속이고 있는 거구나? 진호는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또 하고 있어. 세상에는 너 같은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다들 쉽게 돈 벌고 싶어 해. 그런 욕심을 이용하는 게 뭐가 나빠? 영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인간이 맞아? 사람들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진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인생? 다들 자기 선택으로 투자한 거잖아. 내가 총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너희들이야. 계약서? 그게 다 가짜였잖아. 증명해봐.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진호의 태도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영식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호는 이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이런 일을 겪었을 거라는 것을. 피해자들의 항의도, 협박도, 눈물도 모두 겪어봤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마다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왔다는 것을. 너 지금까지 몇 명이나 속인 거야? 진호는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세어본 적 없어. 중요하지도 않고. 그 말에 영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양심도 죄책감도 없는 괴물이었죠. 박 부장, 그 사람도 내 예전 직장 상사야. 정년 퇴직 앞두고 있어. 그 사람 퇴직금까지 노리는 거야? 진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오, 그래. 그럼 너랑 같은 상황이 되겠네. 동료끼리 지옥에서 만나겠다. 이 자식이. 영식은 다시 진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이번엔 재빨리 피하며 말했습니다. 야, 진정해. 너 지금 폭행죄로 잡혀가고 싶어? 나이 먹고 감옥 가고 싶어? 영식은 멈춰섰습니다. 진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폭력을 쓰면 오히려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거였죠. 진호는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영식아, 현실을 받아들여. 너는 이미 졌어. 나한테, 세상에, 운명에. 그냥 택시나 몰면서 남은 인생 살아. 그게 너한테 맞는 삶이야. 그 말은 영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진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택시비, 팁까지 포함이야. 그리고 영식아, 한 가지 조언해 줄게.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변호사랑 다 정리했거든. 그냥 잊고 살아.
진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모든 게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죠.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수표를 보며 영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 신음 같은 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영식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 방금 진호가 한 말들 전부 녹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영식은 재빨리 자신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택시 영업을 하면서 트러블 방지용으로 설치한 녹음 앱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앱은 자동으로 항상 녹음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네, 사장님. 네. 투자금 확보했습니다. 내일 바로 송금 드리겠습니다. 그래. 또 하고 있어. 세상에는 너 같은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증명해봐.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영식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희망이 생긴 거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정말 진호를 잡을 수 있을까? 진호는 이미 변호사와 다 정리했다고 했는데 영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앞서 걸어가던 진호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진호는 영식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영식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진호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자신이 녹음한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설마 일부러 말한 건가? 영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영식은 다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으며 경찰서로 갈지 말지 고민했죠.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진호를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불법 녹음으로 문제가 될까? 영식은 법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법조계와는 거리가 먼 부서에서 일했으니까요. 그는 예전 직장 동료 중 법무팀에서 일했던 이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영식이?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네. 그냥저냥요. 과장님, 죄송한데 법률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영식은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빼고 가상의 상황처럼 포장해서 말했죠. 이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녹음 자체는 당사자 간 대화라면 불법이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그 녹음만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야.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 이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거든. 녹음에서 본인이 사기를 했다고 자백했다고 해도 변호사가 나서면 농담이었다. 맥락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어. 영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소용없는 건 아니야.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 수사는 시작될 거야. 다만 기소까지 갈지 유죄 판결까지 갈지는 솔직히 장담 못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영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인은 최진호였습니다. 영식아, 녹음 파일 있지? 경찰 가봤자 소용없어. 내 변호사팀이 얼마나 유능한지 알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게. 내가 녹음한 건 불법이 아니지만 그걸 퍼뜨리면 명예훼손이야. 조심해.
영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호는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영식이 녹음한 것도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자식?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거구나. 영식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법의 허점을 완벽하게 이용하는 전문가였던 거죠. 영식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느님, 정말 악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가요? 그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진호였습니다. 참 하나 더. 내가 나한테 폭력 쓴 거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 내가 원하면 너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착하니까 안 그럴게. 대신 조용히 살아. 알았지? 영식은 휴대폰을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지금 유일한 증거인 녹음 파일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블랙박스? 그래, 내 택시에도 블랙박스가 있잖아. 영식은 재빨리 자신의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영상과 함께 녹화되어 있었죠. 투자금 확보했습니다. 박 부장님도 이번에 참여하신다고. 영상에는 진호의 얼굴과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영식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 15분 거리에 있었죠. 경찰서에 도착한 영식은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직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제가 2년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 오늘 그 사기꾼을 제 택시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녹음과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당직 경찰관은 영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사팀에 넘기겠습니다.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2년 전 사기 경위부터 오늘 택시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적었죠. 그리고 녹음 파일과 블랙박스 영상을 USB에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접수는 완료됐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연락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식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뭔가 한 걸음 나아간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진호를 잡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식은 다시 진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엔 끝까지 갈 거다. 몇 분 후 진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키읔키읔키읔 그래 해봐. 근데 영식아, 한 가지 물어볼게. 내가 경찰에 신고한 거 박 부장님도 아시면 어떻게 될까? 그분도 내 투자에 들어오신 분인데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받게 되면 그분 인생도 망가질 텐데. 영식은 그 문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박 부장, 예전 직장 상사, 정년 퇴직을 앞둔 그 사람. 만약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박 부장도 피해자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지겠죠. 정년 퇴직을 앞두고 그런 추문에 휘말리면. 아니야. 내가 왜 걱정해? 박 부장님을 구하려면 오히려 진호를 잡아야 해. 하지만 진호의 다음 문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식아, 박 부장님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아들 회사 상사도 내 투자자 중 한 명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맞다. 김상무였나? 키읔키읔키읔. 영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회사 상사? 영식의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김상무는 아들이 늘 조심스럽게 대하는 직속 상사였죠.
만약 김상무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그 여파로 아들의 직장 생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식이 일부러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구나. 영식은 진호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호는 단순히 돈만 빼앗은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까지 연루시켜서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일했던 거죠. 영식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가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 박 부장님과 아들 때문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영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죠. 경찰 신고를 취소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까? 새벽 5시 영식은 결국 일어나 다시 택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서울 시내를 돌며 영식은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 자식들이 연락을 끊은 날, 처음 택시 핸들을 잡던 날.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친구를 믿은 게 잘못인가? 노후를 준비하려던 게 잘못인가? 아침 7시쯤 영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죠. 김영식 씨죠? 중부경찰서 수사팀입니다. 어제 제출하신 사건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한데 오늘 오전 중에 경찰서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영식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기대 반, 불안 반. 경찰서 수사팀 사무실에는 40대 중반의 형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 형사라고 적혀 있었죠. 앉으세요, 김영식 씨. 어제 제출하신 자료 검토했는데요. 일단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박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진호라는 사람 맞죠? 그 사람이 2년 전에 김영식 씨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았고 그 후 연락이 두절됐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신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최진호가 해외로 도피해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아, 맞네요. 2023년 10월에 신고 접수됐고 수배가 내려갔었네요. 그런데 최진호가 언제 한국에 돌아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제 우연히 제 택시에 탔을 때 알게 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봤습니다. 최진호로 보이는 남자가 전화 통화에서 투자금 어쩌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더군요. 이게 새로운 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 부장이라는 사람도 언급했는데 그 사람 제 예전 직장 상사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분명히 또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박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진호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에 나온 박 부장이라는 사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건가? 하지만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영식 씨도 아시겠지만 사기죄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진호 같은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을 텐데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건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영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다시 택시에 올라탄 영식은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 영식이? 경찰 다녀왔어? 너, 끝이야.
경찰이 너를 소환할 거야. 진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소환? 키읔키읔키읔 좋아. 가서 조사받아 줄게. 어차피 나한텐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번엔 달라. 증거가 있어. 내가 한 말 다 녹음됐고 영상도 있어. 그래서 그게 뭘 증명하는데? 내가 전화 통화한 거? 그게 사기의 증거가 돼? 영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영식아, 현실을 봐. 법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움직여. 내 녹음이나 영상은 기껏해야 정황 증거일 뿐이야. 내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 사기를 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잖아. 2년 전에 내 돈 2억을 가져간 거, 그건 이미 시효 끝났어. 그리고 당시 계약서 있잖아. 나는 정당한 투자 계약이었고 회사가 망한 건 경영 실패일 뿐이야. 법적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영식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영식아, 나 말고 너 자신부터 걱정해. 내가 나한테 폭력 쓴 거 잊었어? 내가 원하면 너를 고소할 수 있어. 폭력? 난 그냥 블랙박스에 다 찍혔다니까. 넌 날 택시에 가둬놓고 협박했어. 그것도 범죄야. 영식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영식아, 마지막으로 충고할게. 경찰 신고 취소해. 그럼 나도 너를 고소 안 할게. 그리고 박 부장님이랑 내 아들 회사 김상무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윈마이너스윈이잖아. 그게 윈마이너스윈이야? 넌 계속 사기치고 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게 그게 현실이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받아들여. 진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식은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가. 그때 영식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아직 방법이 있어. 영식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향했죠. 30분 후 영식은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간판이 보이는 방송국이었죠. 영식은 민원실로 들어가 제보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저 제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기 사건인데 공익적으로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보 담당 PD는 영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투자 사기라. 요즘 많긴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뉴스감이 되려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는데요. 특별한 게요? 예를 들면 피해자가 많다거나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요소가 있어야죠. 영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박 부장님, 김상무님, 그리고 2년 전에도 수십 명이 당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퇴직자들을 주로 노리고 있고요. PD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퇴직자들을 노린다고요? 네. 저도 퇴직금 2억을 잃었고 지금 제 예전 직장 상사도 퇴직금을 투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퇴직자 명단을 어디선가 구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PD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일 수 있겠네요.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녹음 파일과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경찰 신고 기록도 있고요. 좋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취재팀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영식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이제 언론이 움직이면
진호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방송이 나가면 박 부장과 김상무의 이름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영식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죠. 거의 6개월 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준이.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하는 부자지간의 어색함이었죠. 민준아. 그래, 잘 지내니? 네. 아버지는요? 나도. 그냥 지내고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이상한 일? 저희 김상무님이요. 요즘 투자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데 수익이 엄청 좋다고. 저한테도 같이 투자하자고 하세요. 영식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아, 그거 절대 하지 마. 네? 왜요? 그거 사기야. 절대 투자하면 안 돼. 사기요? 근데 김상무님이 직접 하신다는데. 민준아, 아버지 말 잘 들어. 김상무님도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야. 절대 투자하지 마. 그리고 가능하면 김상무님한테도 말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아버지도? 영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사실은 아버지가 2년 전에 퇴직금을 사기당했어. 2억 원 전부를. 그 사기꾼이 지금 김상무님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동안 택시 운전하신 거.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바보 같아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진작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김상무님 투자에 절대 끼지 마.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사기꾼 잡을 수 있어요? 영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해볼게.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고 영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막아야 해. 영식은 결심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취소하지 않고 언론 제보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3일 후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식 씨, 최진호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통화 내용은 합법적인 사업 관련 대화였다고 주장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 부장이라는 분을 찾아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고 있어서요. 영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영식은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의 연락처를 알아냈죠. 하지만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식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투자 같은 거 안 했는데요. 네. 하지만 최진호가 전화 통화해서. 최진호? 그 사람 누군데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영식은 멍해졌습니다. 진호가 통화에서 언급한 박 부장은 영식의 예전 상사가 아니었던 걸까? 혹시 다른 박 부장님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식 씨, 죄송하지만 저는 곧 퇴직인데 이상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박 부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식은 좌절했습니다. 진호가 언급한 박 부장이 자신의 예전 상사가 아니었던 걸까? 아니면 박 부장이 사건에 연루되는 걸 두려워해서 부인하는 걸까?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식은 다시 박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박 부장님을 찾았는데 본인은 투자 안 했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그럼 증거가 더 약해지는데요. 김영식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증거만으로는 최진호를 기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계속 수사는 진행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영식은 전화를 끊고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그때 방송국 PD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식 씨, 저희가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최진호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봤습니다. 네. 이 사람 과거에도 여러 차례 투자 사기로 신고당한 적이 있더군요. 하지만 매번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요. 최소 10명 이상. 영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명이요? 네. 저희가 피해자들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 나갈 예정인데 김영식 씨도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죠. 영식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언론이 움직이면 경찰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영식은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죠.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저를 떠났고 자식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62살의 나이에 택시를 몰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최진호라는 사람은 지금도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PD는 영식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증언 감사합니다. 김영식 씨 말고도 다른 피해자 10명 정도가 더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이번 방송은 꽤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은 방송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죠. 이제 조금은 끝이 보이는 건가. 방송이 나간 건 그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저녁 9시 뉴스데스크 퇴직자 노리는 투자 사기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15분짜리 심층 리포트가 방영됐습니다. 영식의 인터뷰와 함께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최진호의 과거 전력까지 상세히 보도됐죠. 방송이 나간 직후 영식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예전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식아, 방송 봤어.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구나. 형님,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영식 씨,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덕분에 피했습니다. 영식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가장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아내 순이었습니다. 순이야, 방송 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집에 들어와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 영식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습니다. 방송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여론의 압박과 추가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최진호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진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죠. 박 형사가 영식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영식 씨, 최진호 구속됐습니다. 피해자가 총 73명으로 확인됐고 피해액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김영식 씨가 용기 내주신 덕분입니다. 방송이 나가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되지 못했을 겁니다. 영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영식 씨의 2억 원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진호가 이미 대부분의 돈을 쓴 상태거든요. 일부는 회수될 수 있지만 알고 있습니다. 돈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영식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요. 정의가 실현됐다는 것,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됐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영식은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아내 순이가 옆에서 도시락을 싸주고 아들 민준이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2억 원 중 일부는 회수됐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죠. 최진호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사팀이 항소했지만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73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법정을 지켰으니까요. 어느 날 영식은 택시를 몰다가 우연히 법원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죄수복을 입은 최진호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봤죠. 영식은 차를 세우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호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이었죠. 저 사람도 결국 대가를 치르는구나. 영식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이뤄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정의가 실현됐다는 것. 그날 저녁 영식은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진호를 봤어요. 그래요? 어떻던가요? 초라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순이는 영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정의였잖아요. 맞아요. 정의. 영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내가 그때 포기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테니까. 당신 정말 대단해요. 부부는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영식은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시민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죠. 시상식 자리에서 영식은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영식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식은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영식은 혼자 조용히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죠. 그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퇴직금을 잃었던 날, 아내가 떠났던 날, 처음 택시 핸들을 잡던 날, 진호를 다시 만난 날, 경찰에 신고했던 날, 방송에 나갔던 날.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의미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 영식은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온다는 것을. 현재 영식은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택시 안에서 만난 손님들에게 그는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투자하실 때 조심하세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3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영식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객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후회 안 하세요? 그냥 조용히 살 수도 있었잖아요. 영식은 백미러로 그 승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제가 싸우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피해자로만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싸웠기에 이제 저는 생존자가 됐습니다. 생존자요? 네.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찾은 거죠. 그게 바로 생존자예요. 젊은 승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 10시 영식은 하루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아들이 야식을 만들고 있었죠. 아버지 오셨어요? 응, 오늘 손님 많았다. 피곤하시겠다. 라면 끓였으니까 같이 드세요. 영식은 아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라면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소박한 야식이었지만 영식에게는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존경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영식은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신 것.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영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다만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선택이요? 응.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그 선택.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영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자정이 넘어 영식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영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잃었던 것, 아내가 떠났던 것, 택시를 몰며 하루하루 버텼던 것, 그리고 사기꾼을 다시 만났던 그날. 만약 그날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진호를 그냥 내려주고 모른 척 했다면? 만약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만약 방송에 나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영식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아내도 아들도 돌아오지 않았을 테고 진호는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고 있었겠죠. 나는 잘했어. 영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의 땀방울이 단 한 번의 욕심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싸울 것인가. 김영식 씨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73명의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수 있었던 수백 명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구했습니다. 정의는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고 험한 길일 수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라면 김영식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퇴직금을 잃고 가족이 떠나고 인생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우연히 당신 앞에 나타났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침묵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